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째 0.01%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을 넘어 수도권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심상치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입니다. 네,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될까요? 또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또 그 효과도 자세하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교수, 이승현 세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최 교수님, 방금 오늘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전국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 네네. 잘 문제가 되는 전세 가격이에요. 지금 네. 5년 넘게 네. 좀 사상 최고치로 올랐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번에도 0.01% 정도인데요. 매매가수. 또, 매매가 기준이고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네. 상승폭이 좀 컸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올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올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이 전분기라든가 전월 대비해서 계속 얼마나 올랐냐라고 했으면 예.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도 전세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전달 대비 계속 어쨌든 비교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올랐다는 얘기는 예. 실제 시장에서 전세 소비자들 또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상당히 이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더 부담이 가중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지금 전세값이 오르느냐?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를 두고도 논란이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고 예. 추정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예. 자본환율이 떨어지고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기존의 전세를 받아서 목돈을 다시 리턴되는 것을 이제 굴리는 어떤 그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전세 보증금을 많이 받기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을 조금 받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좀 그 전세 시장에서 월세를 이탈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달리는 현상도 있고 또 임대차 3법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임대차 2법이 통과가 되면서 예. 거기에 따라서 연장 기간이라든가 또 올렸을 때의 어떤 상한율 같은 것들이 정해지면서 전세를 좀 약간 주는 것을 이제 꺼려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기존에 있었던 전세 세입자 분들께서도 실제 원래 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4년, 2년 이런 식의 소급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내가 2년을 더 살겠다라는 임차인의 어떤 더 살겠다는 연장의 옵션을 발동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제 그 전세 물량 자체가 유통이 안 되는 네.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어떤 정부가 얘기한 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계속 가중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모든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한국감정원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요. 강남구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 전세값이 한 주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네. 또 강남의 전세 같은 경우, 매매 같은 경우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은 올랐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 아파트보다는 아직은 구매 여력이라든가 접근 가능한 어떤 금액대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은 조금 더 내가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한 어떤 그런 폭이 좀 넓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갖다 투자의 어떤 수요다 아니면 그것이 투기든 투자 수요라고 본다면 금액대별로 아무래도 금액의 투자에 또는 투기의 매매에 있어서의 피라미드 구조를 따진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낮은 금액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은 조금씩은 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들이 고가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좀 많이 되고 그 위주로 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재건축 아파트도 강남권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들 중에. 예. 근데 특히 투기 지역 같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입주를 하기 전에 분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2년 정도는 내가 실거주 요건을 맞추어야만 조합원 지위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존에 전세를 줬던 그런 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던 그러한 주택만큼 실제로는 전세 물량이 또 감소가 되게 됩니다. 예. 이런 현상들도 계속 겹치면서 강남권에 있는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강남권에 있는 비교적 뭐 거기도 높긴 합니다. 그래서 예, 예. 높긴 하지만 금액대가 살짝 낮은 금액의 아파트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예, 되고 예. 있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 같은 경우요. 서울이 10주째 0.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국적으로 보면 또 경기도권을 보면 상승폭이 커졌거든요. 네. 이걸 두고서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매매 수요로 좀 돌아서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예. 앵커님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건 투자 수요는 아니잖아요. 실수요죠, 다. 실수요이고 또 네. 실제로 내가 공간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예전 같으면은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계속 동반이 됐을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실제로 매매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갭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차라리 내가 전세를 사느니 약간의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매매를 이제 가는 그러한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현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전국이라든가 또 질병에 대한 이런 예.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과연 매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시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 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예, 네. 앞으로는 전세가 상승이 예전처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지역을 좀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학계 쪽에선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현 세무사님, 뭐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도 많이 받으시는데 네. 지금 정부는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임대차 3법이 되면은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이 좀 덜 나온다 그러는데 네. 그 실거주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또 전세 공급으로 작용할 텐데 절대적으로 봐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실거주를 위해서 본인이 살던 집에 이제 들어가면서 전세가 이제 매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집주인도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그게 물건으로 그 나오는 집은 거죠. 다시 이제 임대물건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한 채가 이제 전세 물량으로 나오고 한 채가 사라지는 건 맞지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 집주인들이 본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앞으로 세금이 1세대 주택자 같은 경우도 거주를 장기적으로 해야지 예.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더 비싸고 일명 똘똘한 한 채 이런 식으로 좋은 집에 본인이 거주를 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낮고 이른바 이제 덜 똘똘한 한 채는 매물로 나오지만 더 똘똘한 한 채 지역에서는 이제 전세가 사라진다.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조금 많이 있는 곳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공급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죠. 바로 이런 임대차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값이 그 올라갈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가 나가더라도 좀 공실로 비워두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전세를 놓으려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유세가 강화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전세 놓는 걸 집주인들이 점점 꺼려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세가 매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법은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좀 정부도 뭐 내놓는다 그러는데 네. 뭐 30평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내놓겠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 백약이 무효다. 예. 사실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네. 더 그리고 쓸 또- 수 있는 대책이 없단 말씀이세요? 이미 내놓을 게 다 나와서? 예.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들은 지금 분명히 내놓겠다는 거 연구를 아닙니까,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전세 가격을 실제로 그러니까 제어하는 그러한
특별한 특약이 있는 특효가 있는 그런 네. 정책을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도 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현재 저금리 기조 또 이런 임대차 3법의 통과됨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데 또 물량은 모자라는 현상들 예. 뭐 여러 가지 현상들도 좀 그렇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전세가 모자라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으로 어떤 것들을 좀 메꿔야 되거나 예. 대체를 해야 되는데 공급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시간이. 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이제 30평대 중형 공공 임대를 늘리겠다 이런 대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국민주택 규모 네. 뭐 그런 정도의 85제곱미터 정도의 30평대, 30평, 예, 32평, 33평형 좀 이런 괜찮은 아파트를 좀 노조사직이 살만한 늘리겠다라고 거.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늘릴 수도 있는데 역시 타이밍 자체가요. 만약에 이걸 늘린다. 그러면 예.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입주까지는 3, 4년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 25년 이 정도인데 네. 그때까지는 그러면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되거나 이렇게 매물이 없는 것은 그럼 방치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고도 싶고요. 또 예. 하나 예. 30평대 그 전세 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분들이요. 내가 만약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내 집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샘플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단지라든가 지역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과연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약간의 어떤 확실한 어떤 대책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저기는 어떨 것 같아요? 지분 적립형 주택 네. 처음 20%는 30%만 내고 살면서 네. 계속 갚아 나가는 거. 네. 그런 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간 오래 걸리죠. 지금 지분 적립형 주택도 첫 분양이 2023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또 한 3년 반 4년을 더하면 26년, 27년이잖아요. 예.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6년 뒤, 7년 뒤인데 네. 그럼 이제 그 뒤면은 사실 지금 있는 청와대 인사분들부터 해서 정부 예. 당국자들 그다음에 관계부처에 있는 수장들 다 바뀔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 정부로 이걸 갖다 미룬다는 얘기냐 또 근데 이 얘기는 또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예. 뾰족한 수가 없고 또 하나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조건들을 이전에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20% 내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장기 모기지처럼 30년 동안 이제 나머지 80% 돼서 상환을 한다. 대신 그러한 집에 10년 이상 거주를 한다. 이런 것들도 그 같이 조건으로 따라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예외를 충분하게 만들긴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예. 이런 거주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제어하면서까지 실제 지분적립형 주택이 인기가 있겠냐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최소 네. 10년 동안은 이사를 못 간다. 못 가게 처음에 초기 발표했던 내용들은 그렇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10년만 규제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년씩 못 가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가격이 좀 정도. 낮고 그러면 네, 20년 정도 20년을 의무 제어하겠다. 거주 기간. 예, 그렇게 얘기를 예.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안을 보니까 예. 저는 사실 지분적립형 주택보다는 차라리 이게 이제 청년들에 대한 주택 구입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남으신 그러니까 청년층들에게 오히려 예. 저리의 어떤 그런 대출이라든가 금융 조건을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지분적립형 주택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안으로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김현미 장관은 월세 소득 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 월세 살면 혜택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러면 청년들 아니면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에는 집 사는 건 포기했고 전세는 너무 없고 오르니까 따라가긴 버겁고 예. 그럼 나는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는 그래도 월세를 사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결국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본다면 드디어 전세 시장하고는 안녕이라고 이별을 고한 측면이 있는 거냐. 예. 그럼 우리는 계속 월세를 살아야 되느냐.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고용을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내가 해고가 되면 그날로부터 나는 버거운 월세 같은 걸 계속 내지 못하면 나는 또 이 집에서 쫓겨나가야 되느냐. 이런 약간의 좀 서운한 생각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네요. 그럼 현재로서는 괴롭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네. 저는 차라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계속 시장이 흘러갈 것 같으면 앞선 정부의 어떤 그 양적 완화가 이런 효과를 있었다라는 것도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고요.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한 지 한 3년 반 가까이 되면 네.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좀 제어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고 네. 또 그동안에 좀 열심히 했으나 미미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도 약간은 자인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계속 관심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전세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단순하게 어떤 핑계 또는 아니면 본인들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거는 좀 너무 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그 방송 인터뷰에서 네. 박근혜 정부에서 집을 많이 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게 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그건 많이 있는 네, 건 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그 정부 정책의 실기도 분명히 요인은 있었을 건데 네. 저는 이게 균형 잡힌 얘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 여당이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또 추진한다고 하죠. 근데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주택과 관련된 세금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각종 뭐 60여 가지 세금과 관련이 된다면서요. 네, 우리가 통틀어서 공시가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사실은 그 부동산의 형태마다 이 실제로 공시가격의 이름이 다릅니다. 예.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고 공시지가. 하고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매년 네. 그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기준으로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예.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산세 종부세 부담뿐만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준조세 성격의 세금들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게 예, 예.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더 많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이제 국토연구원의 발표를 통해서 예고를 한 거예요. 정부가 공식 발표를 곧 할 텐데 네. 지금 시점에 현실화율이 뭐 아파트나 주택에서 좀 다르겠지만 예. 일단 90%까지 끌어올린다. 네. 이렇게 된다면 연도별로 조금 다르겠는데 세금이 얼마나 세금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얼마나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선 아파트를 기준으로 예. 보면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금액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저렴한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상태고요. 예. 이제 9억 원 미만은 68.1%, 9억에서 15억 사이는 69.2%, 15억 이상은 75%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금액이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빠른 시간 안에 90%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상승률을 15억 이상은 발휘하겠다. 25년까지 90%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렴한 9억 이하의 주택은 30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90%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90%가 됐을 때 증가하는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예, 네. 예. 우선 어떤 15억이 사례입니까? 넘는 네. 고가주택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네, 화면에 나오는 거. 지금 네. 시세는 한 17억 정도 하는데 32평형이 공시가격이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예. 현실화율이 한 65%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90%로 늘게 됐을 경우에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389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389만 원. 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되고 나면 859만 원으로 120%가 증가합니다.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되네요. 그렇죠. 그죠? 2배 이상이 네. 증가하게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고가 아파트, 잠실 S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 621만 원에서 1,54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건 150% 정도 증가하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금액대가 낮다고 보는 시세 7억 정도 되는 상계주공 6단지 예. 24평형을 사례로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안 내시는 거고요.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59만 원을 내실 텐데 이게 90%가 되게 되면 158만 원으로 이것도 한 166% 정도 지금 증가. 재산세율은 몇 퍼센트죠?
재산세율은 이제 금액대별로 네. 다릅니다.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요. 네. 여기에 과세 표준은 아까 말한 공시가격 있죠. 네. 그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6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1억 공시가격 1억짜리가 예. 과세 표준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율이 0.1%부터 이제 최고 3억 원 초과되면 0.4%까지 예. 이렇게 누진세율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면 예. 거기에는 이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라든지 도시 지역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산세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 각각의 세율을 0.05% 정도씩 낮춰서 이제 저렴한 주택들에는 재산세를 좀 인하해주겠다라는 걸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구간별로 0.05%씩 낮아져서 0.05에서 최고 세율이 0.35%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저렴한 주택들은 좀 더 재산세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어느 아파트까지 공시가격 어느 기준까지 낮출 것인가는 지금 결정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예. 공시가격을 저렇게 차등화해서 올리는 문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 원 이상은 좀 빨리 올리고 네. 9억에서 15억까지보다 좀 더 늦게 올리고 하는 차등화, 상승 곡선 커브가 다르잖아요. 뭐 공시가격을 갖다 현실화하는 비율이라든가 예. 금액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역진세 성향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지하고 예. 합리적인 기준을 하겠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공시가격이 예. 그 기존에 있는 그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약간의 갭이라든가 차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목적 자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0세대가 있는 주택이 있으면 그 1000세대에 있는 주택에서 만 3건 정도가 거래됐다. 예. 그러면 그 3건의 거래가가 실제로 시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3건의 거래가 전체 1000세대의 거래가를 대표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떨 때는 또 반대로 낮게 거래되는 그러한 또 소수의 사례가 있으면 예. 그거 자체가 또 그 전체 아파트 가격이 대표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으니 예. 그것에 대한 변동폭을 어느 정도 예. 공시가격이라는 그 의미로 약간의 버퍼를 좀 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아웃라이어처럼 소수의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급격한 어떤 변동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세금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삼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비슷한 실거래가 비슷하게까지 올려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공시가격은 실제로 기준이 올랐지만 가격이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 실제 거래는 내가 내야 되는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세금보다도 예, 예. 내가 뭐 부과되는 세금 자체가 오히려 더 높아버릴 높을 수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의 그 간극을 두는 건데 예.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예.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자료들을 좀 내보낸 게 있었는데요. 예. 외국의 공시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그러니까 실효화율을 갖다가 거의 100% 가까이 거의 근접하게 했던 사례들을 드는데 외국에서? 저는 여기에서 좀 약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게 예. 외국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논리를 이제 만들려고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사례를 든 게 예. 호주. 호주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미국의 어떤 주, 예. 독일의 어떤 주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왜 그 비교가 잘못된 일부란 겁니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아, 비교 대상을 갖다가 꽤 맞춘 듯한 느낌을 저는 사례를 갖고 있는 찾았군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례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어떤 뭐 OECD 가입국 전체를 봤을 때 네. 나라별로 평균 이제 실제 실거래가 공시가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공시가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갖다 부분을 갖다가 비교 대상을 삼는 것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미 결정은 해놓고 예, 예. 실제로 이런 근거들을 계속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도 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네.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격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격 그것이 뭐 증여성일 수도 있고 예. 뭐 아니면 실제 매매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예. 또 그 형태가 과연 정말 여기서부터 한 6개월, 1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그 단지의 실제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그것을 뭐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과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사님 지금 이 공시가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가는 게 좀 너무 이제 부담이 큰데 네. 아까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분야별로 지금 다른 거죠 세금이. 그렇죠. 네. 또 이게 재산세는 좀 인하가 좀 된다면 조금 부담이 적고 어떤 근데 사례들이 계산을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면은 예. 0.05% 정도 재산세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흔히 거래되는 금액 정도의 그런 주택들은 재산세가 낮아지는 율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미미하다. 예. 아까 그 상계주공 예. 사례를 봐도 네. 지금 상계주공. 재산세가 90%로 현실화되면은 예. 59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증가를 하잖아요. 예. 근데 0.05% 낮춘 걸로 계산을 했을 때 90% 상태에서 136만 원이 계산됩니다. 0.05% 예. 내려줘봤자 얼마 안 된다. 그렇게 계산한 게 이제 59만 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예. 재산세율을 낮춰봐야 그러네요. 이제 공시가격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사례들은 사실은 1주택자에 대한 예. 재산세 증가율, 뭐 종부세 증가율 이런 걸로 이제 뭐 120%가 늘어난다, 160%가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것들보다 이제 더 큰 영향은 예. 다주택자들이거든요. 어. 1주택자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네. 거기에 이런 공시가격의 현실화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르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는 누가 놓는 거죠? 1주택자가 전세를 놓진 않잖아요.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통해서 이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을 키우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고스란히 전세입자나 월세입자한테 이 전가될 전세 수 월세를 있다.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요인으로 그분들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팔아라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런데 이런 팔아나는 이 다주택자들 제가 많이 상담을 해보면 예. 이분들이 팔까 말까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거래세입니다. 양도세. 그렇죠. 팔 때 양도소득세인데 양도 차익이 이미 많이 난 부동산들은 이 양도세가 지금 중과세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실제 양도세가? 뭐, 예를 들어 5억 예. 차익이 났다. 예. 근데 뭐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양도세가 3억 이상 나옵니다. 이게 양도 차익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이상을 양도 차익의 3분의 2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저 늘어나는 보유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더 받거나 전세를 높게 받거나 이런 수단으로 이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뭐 실수요자들,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그 정부가 그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매도를 했을 때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양도세, 예. 그 다음에 또 증가되는 향후에 증가되는 이제 보유세, 재산세도 있고요. 내년 또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일이 지나면 또 늘어나는 세금들이 더 있거든요. 종부세도 6월 1일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이 늘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늘어나지만 그 정부가 이것을 계속 이제 건드리고 또 인상을 하는 원인은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예. 가지고 있는 사람 부담되니까 보유세가 늘어나고 하니까 팔아라. 팔아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무사님 말씀한 부분에서 너무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거잖아요. 특히 자기 자산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비교를 할 거잖아요. 내가 보유하면서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세금과 내가 보유하지 않고 팔았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이익형에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역시 거래 관련된 세금이 훨씬 크니까 차라리 늘어나는 어떤 보유세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하는 세금보다는 작으니까 버티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상태로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을 잡는 그런 정부의 나름의 어떤 플랜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세무사, 최광수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